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린 올해 사천에어쇼는 41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역대 최대 관람객 방문 기록을 경신했을 정도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2024 사천에어쇼는 행사 기간 내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와 호주 폴베넷의 화려한 에어쇼, KT-1, T-50 등 사천에서 개발했거나 생산된 항공기들의 시범비행이 펼쳐져 많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 사천에어쇼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단연 KF-21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KF-21 앞에 모여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기념사진을 찍었고 시범 비행 시간에는 엄청나다라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KF-21은 이번 사천에어쇼에서 최초 지상 전시되며 시범 비행도 첫 선을 보였는데요. KF-21이 찢어질 듯한 굉음으로 날자 관람객들은 KF-21은 소리부터 다르다, 하늘 찢어질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KF-21과 최근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비상하고 있는 한국과는 다르게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처지는 최근에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정식 취임해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새로 취임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 외교와 국방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2045년 선진국 진입을 겨냥해 제조업 등 산업고 도화를 추진할 포부인데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외교와 국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과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해놓고 개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외교적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국방 역시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다음 날 중국 무장해경선은 보란듯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과 충돌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무대를 남쪽 인도네시아로 옮겼습니다. 4,400톤급 대형 해경선을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인 북나투나해에 보내 이곳에서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의 해저 탐사 작업을 한참 동안 방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인도네시아 해경 경비함과 해군 호위함이 도착한 이후에 유유히 물러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관할해역에서 일상적인 순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동안 조코위도도 전 대통령은 2016년 국제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이 나온 직후 이곳에 F-16 전투기를 배치하고 해군기지를 대폭 확장했는데요. 중국 불법조 어버선이 법 집행에 불복하면 발포하고 심지어 침몰까지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중국 해경선이 인도네시아 국유석 유해사 페르타미나가 물리탐사선을 동원해 진행 중인 해저탐사 작업을 방해했고 이를 보고 출동한 긴급 인도네시아 해경선 한 척과 호위함 한 척에 밀려 쫓겨난 것인데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프라보워의 취임 첫날 중국이 대놓고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프라보워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북나투나해에 들어간 중국의 54025는 도발 전문 해경선입니다. 남중국해 분쟁마다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레이시아가 루코니아 암초 인근에서 석유 탐사 작업을 할 때도 이 함정이 출동했고 같은 해 베트남의 남중국해 석유 탐사를 방해했을 때도 방해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배수량 4,400톤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보유한 해군함정보다 덩치가 큰 데다 무장까지 하고 있어서 버티면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중국 어선들이 자국 순시선의 호위를 받으며 이곳에 들어와 조업을 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F-16 전투기 편대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2020년 7월에도 인도네시아가 해군함정 26척과 공군기 19대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는데 이것은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초기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즉 공군력이 부족한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중국의 영토 분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이 해역에서 출격시켰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KF-21은 인도네시아를 패싱하고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KF-21은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프랑스 전투기 라팔과 맞대결을 할 만큼 성과를 얻고 있고 이미 라팔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첫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공군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카이와 미국 로키드 마틴을 유력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F-21이 2022년 첫 시범 비행 성공 후 불과 2년 만에 수출 효자 상품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만일 수출이 성사되면 그야말로 한국 방위산업의 쾌거라 할 수 있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지난 8월 MRF 도입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사들이는 프로젝트를 위해 4천억 페소, 약 9조 6천억 원을 예산으로 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12억 페소, 약 1조 4,200억 원을 들여 초도 물량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에 따르면 당초 필리핀 공군은 한국의 KF-21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 프랑스 라팔, 유럽 방산업체가 합작해 제작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F-16과 KF-21을 최종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겁니다. KF-21은 성능도 좋은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전투기로 유럽 경쟁사들을 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의 가격은 대당 980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당 1,500억 원 수준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보다 약 500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F-16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78년 처음 도입된 F-16은 4,500여 대가 25개국에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투기입니다. 다만 스텔스 기능과 각종 전자전 장비가 빠진 4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반면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기종입니다. KF-21은 제너럴 일렉트로닉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 엔진을 씁니다. 따라서 이전 세대 엔진인 F110을 탑재한 F-16보다 월등한 기동력을 갖췄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모델이라 공대지 기능을 장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해 양산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필리핀 공군이 현존하는 최고 성능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요. F-16을 우선 도입한 뒤 F-35로 넘어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핵심 전략 자산인 F-35의 해외 판매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이는 앞서 경전투기 FA-50을 판매한 이력을 기반으로 필리핀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분담금을 미루면서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갖은 진상을 부리던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우주기업의 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 분담금 감축 결정에 따른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타라 뉴스 에이전시 등에 따르면 기타 암페리아완 PTDI 사장은 최근 서부 자바반둥에 위치한 PTDI 경납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갖는 이의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투기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전투기 개발 기술 및 산업 역량 개발도 포함된다. 인도네시아 자금 비중이 7%에 불과하더라도 7%는 상당한 숫자이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최종 조립 기술 비행 테스트, 인증 방법, 작동 방법, 항공 유지 관리 방법 등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또한 미래 전투기 개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복합제 기술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전투기 생산 관련 업계 대리점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훌륭한 동반자는 인도네시아에 실망하고 차기 파트너를 구하는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일환인 KF-21 보라매 개발에 손을 잡았습니다. 총 체계 개발비 8조 1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발 비용 일부를 타국과 분담하는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택했던 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대신 KF-21 시제기 한 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습니다. KF-21이 개발되면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48대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부족한 재원 약 6천억 원은 정부 예산과 체계 개발업체인 카이의 자본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액이 대폭 줄어든 만큼 기술 이전 규모도 축소하게 됩니다. 시제기를 주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러자 잡음은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일단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KF-21 공동개발 의뢰에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적연구원이 KF-21 설계 기술 자료가 담긴 USB를 반출하려다 적발당하는 황당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도네시아가 다시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하는 정황이 포착되지만 이미 한국은 KF-21을 원하는 나라들과 협상하며 스스로 몸값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경남 사천에서 있었던 사천에어쇼에서 다목적 경전투기 FA-50에 탑재할 국산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 실물 크기 모형이 일반에 공개된 데 이어 FA-50에 탑재할 비밀병기인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경남 사천 비행장 야외 전시장에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보고도 적어도 초음속 비행으로 원거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는 폴란드 기자단들이 카이의 방문을 겸해 에어쇼를 관람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 공급된 FA-50의 무장 통합 및 공급이 문제가 된 시점이라 FA-50용으로 장착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폴란드 기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개념 무기체계를 본 폴란드는 그동안 한국의 FA-50 도입과 관련해 목리를 부리더니 급격히 FA-50을 구매하는 쪽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FA-50 경전투기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서 FA-50은 동급 최강의 독침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 FA-50 개량형을 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FA-50 장착한 신형 초음속 미사일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항공기에 탑재돼 적 지상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로서 LIGN-X1이 개발 중인 천룡이나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원칙적으로 임무는 동일하지만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천룡, 타우러스와 달리 초음속으로 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항공기에 탑재될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 계획은 국방과학연구소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선행 핵심 과제를 수행 중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품 제작업체로 선정되어 진행 중인 계획입니다. 다른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아음속으로 비행해 적에게 탐지되기 쉽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긴 반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이 속도를 마하 2.5, 시속 3000km의 속도로 300km 밖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라 요격이 어렵고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FA-50과 KF-21의 해외 경쟁 기종인 F-16V나 자스-39E 그리펜의 경우 모두 아음속 공대함 대지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는데요. KF-21 전투기의 경쟁자인 프랑스의 라팔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나 핵탄두를 장착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그야말로 한국의 FA-50과 KF-21만 가질 수 있는 독침 무기인 셈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을 FA-50 장착해 300km 밖에 적을 타격하게 된다면 FA-50은 한국 방산의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FA-50과 관련해 폴란드의 새 정권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면서 적폐청산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전 정권에서 체결한 K방산 도입 계약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지난 5월부터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FA-50이 전투용에 적합하지 않다며 무용론이 불거지기 시작하더니 GF 모델 12대 중 절반가량이 장비 불량으로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폴란드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에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에는 F-16 개량 비용 폭등 이슈가 발생한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은 폴란드 F-16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하고 폴란드의 F-16 전투기 48대를 최신 F-16V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무려 73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가 현재 운용 중인 48대의 F-16 전투기를 개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못 잡아도 10조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폴란드 내부에서조차 차라리 한국으로부터 FA-50을 추가 도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F-35 전투기 도입과 함께 2000년대부터 서방에서 퇴역한 F-16을 사들여 운용하다가 이제 F-16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F-16의 A사 레이더와 최신 항전 장비, 고속 네트워크, 헬멧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오래된 기체 주요 부위를 보강하는 데에 10조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총 비용이 10조 원이면 F-16 한 대당 2천억 원이란 비용을 들여 개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자 폴란드 내부에서 차라리 그 돈으로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전투기 개량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할 때 10조 원이 든다고 예상했어도 끝날 때쯤이면 2배나 비용이 상승하는 게 다반사라 만일 그렇게 된다면 폴란드가 치러야 할 비용이 20조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F-16의 개량 비용이 폭증하자 현재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FA-50을 추가로 구매하고 나머지 돈으로 F-35를 구매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FA-50을 만드는 카이는 암람이 아닌 미티어를 장착하고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한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과 공격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던 루마니아에서도 FA-50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 FA-50 경량 다목적 항공기 제조업체인 카이는 루마니아에서 FA-50의 첫 선을 보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과 5세대 F-35 라이트닝2 전투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F-35는 워낙 비싸서 루마니아 공군 예산의 대부분을 잡아먹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는 노르웨이가 운용하던 낡은 F-16을 개량하지 않고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F-16을 개량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문제로 논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비행을 위해 운용비가 많이 드는 전투기를 사용하기보다 운용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한국의 FA-50을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FA-50의 개량을 제안함에 따라 F-16에 버금가는 전투기로 개량될 것이 분명하며 대당 600억 원대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싼 F-35를 운용하지 않아도 FA-50은 지상 지원과 항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전투기 조종사의 훈련기로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시킬 계획이라 기존 낡은 훈련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루마니아 역시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폴란드에 제공될 FA-50 개량형에는 이스라엘제 전자전 시스템이 장착될 것이며 이러한 개량을 통해 기존 문제가 되었던 공격력에 대한 강화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엘사에서 개발한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과 타겟팅 포드 여기에 시스템까지 내장되면서 지상 정밀 폭격과 공중전 능력에서 높은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성능 개량 사업의 성공은 폴란드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산 레이더와 무장 통합이 늦어지는 것에 대비할 수 있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산 중거리 공대 미사일과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통합을 빠르게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치적 문제로 인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 때문에 FA-50 경전투기 개량형을 단시간 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대한민국과 진실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한 기업이 미 국무부를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직접 협상해 경전투기에 미국제 레이더와 미사일 등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정부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항공전자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을 FA-50 기본형에 통합하고 이후 개량 사업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제 전자전 장비와 항공전자 시스템은 최신 기술로 개발된 것으로 미국에서 보유한 신형 전자전 시스템의 9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체 방어 능력을 높여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재밍 능력과 신호 수집 위치 파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량 사업을 계기로 폴란드는 FA-50 경전투기를 훈련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전에도 투입할 것으로 보이며 루마니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까지 이를 보고 FA-50 도입을 더욱더 고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때 외신들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폴란드가 거절했다는 것인데요. 폴란드 매체 RMF24는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부터 한국산 무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엔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확보를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다 대통령은 우리 납세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수십억의 돈으로 구매한 무기를 다른 누구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는 없다. 내가 대통령이 난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의 안보와 국방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유럽에서 서로 간절히 한국산 무기를 원하는 이 상황,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시속 3000km로 5분 안에 표적을 초토화시킬 비장의 무기를 공개하면서 북한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형 전투기 KF-21 블록2가 가시화되는 등 첨단 전자장비가 베일을 벗자 기겁하고 주랭랑을 쳤다고 하는데 북한을 꼼짝 못하게 할 대한민국의 신형무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최근 파병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 무기 거래 등 글로벌 질서를 대놓고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최악의 경우 유럽 전쟁을 글로벌 분쟁으로 키울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얼마 전 한미 공군은 2주에 걸쳐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실시하며 만반의 대응 태세로 본격 전환했습니다.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프리덤과 일반적인 공군 훈련에 사용되는 플래그를 결합해 한미 공군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북한이 신형 ICBM 화성 19를 발사하면서 대놓고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신형 화성포 19형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86분 동안 1000km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이는 정점 고도와 비행시간 모두 북한의 기존 ICBM 시험 발사 중 최고 기록인데요. 비행시간이 가장 길었고 정점 고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도 화성 19형은 기존 ICBM보다 사거리가 길거나 탄두 중량이 커졌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은 화성 19형을 11축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했습니다. 9축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쏘는 화성 18형보다 전체적으로 길어진 형상으로 화염의 색, 형태로 볼 때 화성 18형과 마찬가지로 발사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고체 연료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탄두 부위가 화성 18형보다 훨씬 뭉툭해진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ICBM의 위력을 키우기 위해 다탄두화를 적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향해 더더욱 위협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의 이런 과시행동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그리 위협적이지도 치명적이지도 않은 게 현실인데요.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한 바로 그날 순식간에 한미 전투기 110대가 뜨며 대한민국 영공을 에워싸며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응 태세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탄도탄이 발사하기도 전에 이동식 발사대가 이를 무력화시키며 북한이 도발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그날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의 유무인 항공기 110여 대가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전술비행, 정밀폭격 훈련을 진행하며 북한이 도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당시 정밀유도 무기를 장착한 한국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국 공군, 해병대의 F-35B, F-16 등의 전투기 및 MQ-9 무인기 등 총 110여 대의 한미 공중전력이 총출동했는데요. 실제로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모사한 표적을 F-15K가 공격해 폭파했습니다. 도리어 우리 군이 신형 ICBM을 발사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합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보여줬다며 특히 적의 이동식 발사대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가상의 적 레이더망을 뚫고 전쟁 지도부를 신속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장착할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시속 3000km로 5분 안에 표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독침무기의 실물이 공개되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ADD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2024 사천 에어쇼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실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공군의 경공격기 FA-50에 장착되는 이 미사일은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 타격하기 때문에 적의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독침무기로 불립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항공기에 탑재돼 적 지상 핵심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정밀유도 미사일로 LIG 넥스1이 개발 중인 천룡이나 독일 타우러스 미사일과 원칙적으로 임무는 같습니다. 다만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천룡, 타우러스와 달리 초음속으로 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공대지 미사일은 아음속으로 비행해 적에게 탐지되기 쉽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길지만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이 속도를 마하 2.5 시속 3000km의 속도로 300km 밖의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사에서 명중까지 걸리는 시간이 5분 정도라 요격이 어렵고 치명적인 이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더해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다목적 모듈형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적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대지 임무와 적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 임무 모듈을 만들어 빠른 시간에 여러 기능을 하는 미사일을 실용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를 보면 ADD 주관의 선행과제 연구가 수행 중으로
내년부터 총 3회의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과 함께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비행시험에는 FA-50이 참여해 타이의 체계 통합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FA-50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서 FA-50은 동급 최강의 독침 무기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KF-21과 FA-50이 같은 공대지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대한민국 공군 전력 강화는 물론 전투기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FA-50과 KF-21의 해외 경쟁 기종인 F-16V나 자스-39E 그리펜의 경우 모두 아음속 공대함 대지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그야말로 한국의 FA-50과 KF-21만이 가질 수 있는 독침 무기인 셈으로 다른 전투기들이 가지지 못하는 초음속 무기가 통합되면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대공무기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지상 표적은 대한민국 전투기들의 완벽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수건 사업으로 꼽혔던 KF-21 블록2의 첨단 전자전기가 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출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작년에 열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심해 의결하고 4대의 첨단 전자전기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자전기 사업은 유사시 북한 방공망과 무선지휘 통신체계를 마비시켜 공군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이면서 주변국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자전기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군 방공망 위협 밖에서 원거리 전자전을 감행해 북한 레이더와 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전자전에 맞대응하면서 신호정보를 수집할 전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전기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더는 전파를 공중에 방사해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하여 표적의 위치와 고도 정보를 계산합니다. 각각의 레이더는 고유의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기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나 출력이 달라지는데 이와 유사한 방해 전파를 쏴서 적의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전자전기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상황인식 능력을 높이고 임무 수행에 유용한 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F-35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먼저 이뤄지면서 전자전기는 미군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의결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4대를 제작할 전자전기 사업은 내년쯤 사업 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탑재 장비는 국내 방위산업체가 제작하고 항공기 기체는 해외에서 도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100%에 가까운 국산화율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우선 신형 전자전기의 전반적 형태는 전자전 장비를 비즈니스 제트기에 탑재한 미군 EA-37B와 유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작전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전기 플랫폼으로는 걸프스트림 G550 브라질 엠브라에르 E192-2, 프랑스 다소 펠콘 2000LXS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내부 탑재 장비 개발은 LIG X1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LIG X1은 항공기 탑재 전자전 장비인 ALQ-88K, ALQ-200을 생산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통합 전자전 체계도 만들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새로 제작될 전자전기는 적군의 통신, 레이더,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원거리에서 전자전으로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링크와 기체를 보호할 장비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EA-18G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적 레이더와 통신체계 주파수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강력한 출력을 발휘해 전파 방해를 하는 식입니다. 이렇듯 KF-21의 첨단 전자전기 개발이 본격 착수되면서 대한민국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성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